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정작 본인의 감정과 기분은 내팽개친 채 남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쓰느라 자신을 돌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코디펜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김숙진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지나치게 애쓰고 있어요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썸머, 펴낸 곳은 북두림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역기능 가정에서 태어나 정서적, 경제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으로 부정적 정서의 대물림을 끊고 남편과 함께 5살 배기 아들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정학대 생존자입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독학하며 찾은 해결책을 나르시스트 학대 피해자들과 공유하기로 결심하고 2018년부터 유튜브 채널 썸머스 사이달링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 간의 학대부터 배우자나 애인의 가해까지 여러 형태의 나르시스트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을 응원하며 이를 극복하도록 다양한 방송 활동과 온라인 서포트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 늘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지치고 외롭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당신이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이 지치면 자연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회복되어 갑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자연 속에서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을 음악으로 완벽하게 그려낸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을 배경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싱그러운 자연을 음악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손에 쥐고 태어난 것은 없었지만 남들보다 2~3배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온 나였다. 아빠는 툭하면 실직을 했고 술에 취했다. 엄마는 자주 죽고 싶다고 했고 자식에게 분풀이를 했다. 그럼에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가족을 돌보면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더 많이 노력하고 견디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내심과 이해력을 발휘했다. 내 삶이 황폐해지고 다 망가졌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되어서야 지나온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았다. 내게 빚쟁이처럼 굴며 당당하게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고 분노가 치솟았다. 나는 다른 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무례하거나 부당한 부탁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 역시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도움을 받을 곳이라곤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디펜던트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깨달았다. 30년 만에 비로소 나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내 감정이나 행동을 정의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엄마는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존재였고 자녀를 통해 위안을 얻었다. 나는 오랫동안 엄마를 돌보고 희생하는 자리에 놓여 있었고 스스로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여겼다. 이렇게 각인된 습관은 다른 인간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나는 내 문제는 언제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먼저 도와줘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30이 넘었을 때 그들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바둥거리느라 실상 내 문제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내가 온 에너지를 쏟아부어 해결해 준 덕에 매우 완벽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코디펜던트의 흔한 스토리는 이렇다. 적금을 깨 동생 혼수를 장만하는데 보태고 결혼 준비를 돕느라 바빴지만 정작 나는 결혼은커녕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봤다. 오빠 부부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정작 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자기 연민에 빠져 막말과 정서적 학대를 일삼는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방치했던 자녀들이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이런 사례가 내 얘기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코디펜던트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코디펜던트는 자신이 문제 있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해하며 남들은 모르는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과 학대자가 운명적인 연인, 참된 친구, 영혼의 단짝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코디펜던트가 상대에게 헌신하는 이유이다. 상대에게 문제가 많을수록 코디펜던트의 전투력은 강해져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집착하고 행복을 위해 돕는다. 이렇듯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느라 너무도 바쁜 코디펜던트는 정작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여유가 없다. 문제자의 몸짓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바쁜 코디펜던트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게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문제자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쓰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노력하기까지 한다. 나 역시 일평생 자기 연민에 빠져 극도로 이기적이었던 엄마가 나를 정서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며 살아왔다. 엄마를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슬프고 화나고 억울한 나의 감정 따위는 쉽게 외면할 수 있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는 엄마의 감정, 말, 행동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주었다. 나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사범대를 졸업하도록 강요한 것은 엄마가 교사가 되고픈 꿈을 이루지 못한 한이 있어서라고 애써 이해했다. 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숨막히게 나를 잴 때는 엄마가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한 실수를 딸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취업한 후 자신에게 월급을 통째로 맡기지 않는다며 반년을 괴롭혔을 때는 아빠가 금전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 거라고 엄마의 행동을 합리화해 주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엄마는
본인의 의지만 있었다면 공무원이나 교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또 엄마는 같은 연배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른 나이에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사고를 칠까봐 걱정되었다면 다른 부모들처럼 사회 초년생이 가져야 할 경제적인 지식과 이후 계획 등의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해주면 되는 것이었다. 이렇듯 제3자의 눈에는 뻔히 보이는 진실이 코디펜던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코디펜던트는 현실을 부정하는 데 매몰되어 있다. 우리가 갖는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문제자나 학대자에게 있지 않다.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진 우리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대에게 끌린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는 한 상대방은 나를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코디펜던트는 학대자, 문제자, 조종자에게 휘둘리며 병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책임지고 희생한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학대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본인의 감정까지 외면하면서 학대자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자신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코디펜던트는 자신을 희생해 남을 돌보는 삶을 살았지만 보상은커녕 항상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뿐이며 학대자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며 다시 강행군한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코디펜던트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답이 보일 것이다. 코디펜던트는 놀라울 정도로 오랜 세월을 참고 또 참는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나가 떨어질 상황에도 참고 견디며 버틴다. 한계점을 한참 지나서도 버티고 버티다 지쳐 쓰러지거나 크게 분노한다. 본인은 너무나 노력하고 헌신했기에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었다. 어린아이라면 그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졌건 그 어떤 행동을 하건 부모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차별 없이 사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하던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를 과도하게 실천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부모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외가 친척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때때로 온전하게 포용하고 이해해 주었지만 그건 단편적인 경험일 뿐이었다. 나는 언제나 지속적이고 대가 없는 진정한 사랑에 목말랐기에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다. 누구라도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노력했다. 그렇게 나는 성인이 되었고 결혼을 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아이를 낳았다. 그제야 비로소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아이는 미성숙하기에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며
아이의 성향이나 개성은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데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아이는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그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아주 늦게 배운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코디펜던트 역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코디펜던트는 위로, 이해,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은 돌보지 않은 채 학대자를 돌보고 통제하는 데만 필사적이다. 코디펜던트는 문제를 가진 가족, 연인,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할 것이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변해야 자신도 행복할 것이라 믿고 그들의 변화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의 능력은 거기까지 닿지 못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학대에 노출된 우리도 치료와 힐링이 필요하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학대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한다면 그들 스스로 치유하려 노력하면 된다. 코디펜던트는 오랜 시간 동안 학대자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한다. 우리의 빚쟁이는 죄 없는 희생양, 숭고한 순교자, 대가 없이 베푸는 은인,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철학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코디펜던트는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착취하는 학대자의 행동에도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단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밝히는데 몰입하고 과하게 집착한 끝에 학대자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고 합리화한다. 현실을 직시한 후 몰려올 공허함과 외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고 체면을 건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며 자신이 노력하면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이다. 코디펜던트는 자기 주변에 있는 문제자들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헌신하고 노력한다. 하지만 어떤 노력으로도 밑빠진 독은 채울 수 없다. 나 또한 감정 뱀파이어들에게 기꺼이 나의 정서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을 만족시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나는 최선을 다할수록 우울해지고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그 결과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으며 때로는 너무나도 강한 자살 충동에 괴로웠다. 우리의 소중한 존재가 물에 빠졌다고 상상해보자. 그는 허우적거리며 사람들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우리는 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구명조끼와 튜브를 던졌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더 절박해져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수소문하고 헬기를 부르는 등 그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려고 주위를 서성거렸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고 이제 우리만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게 그를 바라보고 있다. 수영을 잘하는 지인을 불러 도움을 청했지만 지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를 물 밖으로 꺼낼 수 없다며 포기하라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튜브로 수영하는 법을 검색해서 보여주며 따라해 보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저체온증이 오지 않을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계속해서 그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년 혹은 몇십 년간 그의 주변을 맴돌며 도움을 주어도 그를 물에서 꺼내줄 수는 없다. 왠지 아는가? 그는 애초부터 물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끊임없이 물을 먹었다, 구토가 난다, 어지럽다, 배가 고프다, 팔다리가 후들거린다, 체온이 내려가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죽으려나 보다 라고 말하며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 그의 목적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 돌봄, 보살핌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엄마를 가련한 비운의 여주인공으로 여겼다. 왜인지 엄마의 주변에는 늘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었다. 나는 그런 엄마를 지켜주고 위로해 주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감당하기 힘든 보증, 담보대출, 경매, 부부 갈등, 자살 충동과 같은 이야기를 몇 시간씩 들어주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졌고 그 사건을 해결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엄마를 위해 헌신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가난했고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렸다. 30살을 넘기고 나는 엄마를 돌보는 것을 그만뒀다. 더 이상 내게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몇 년에 걸쳐 겨우 깨달은 엄마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자격증 공부를 해서 취업했고 그 이후부터는 스스로 본인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오히려 더 젊었던 40대에는 엄마의 적성이나 나이를 고려해서 적당한 일을 제안해도 내가 돈 버는 사람이냐? 라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의 죄책감을 자극했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최저시급 2,51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밥값이 없어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로 하루를 버티며 대학을 다녔던 내 앞에서 말이다. 어쩌면 옆에서 손을 맞대며 맞장구 치는 관객이 있었기에 나르시스트도 스스로 만든 드라마에 사로잡혀 지낼 수 있었는지 모른다. 관객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쯤으로 설정해 놓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며 코디펜던트를 유혹하고 마음껏 군림할 수 있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난다면 그는 스스로 걸어서 물 밖으로 나올 것이다. 이후 당신을 대체할 다른 희생자를 찾을지 스스로 해결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떠셨나요? 만약 지금까지 자신의 삶은 뒤로 한 채 남을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부터는 저자의 말대로 당신의 인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배경은 김명희 작가님이 보내주신 아름답고 우아한 작품들로 꾸며졌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책 읽어주는 여자 김숙진이었습니다.